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두된 전력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는 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더군요. TV나 신문을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다고도 하고 또 거의 눈앞으로 다가왔다고도 하는데 이 전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엄청난 전산 시설을 우리는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잡아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보면 우리 4인 가구, 6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그런 전기량을 잡아먹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5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의 전력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또 우리 전기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순전히 데이터 센터만 얘기를 하면 2023년에 한 400테라와트 정도가 소용이 됐다라고 하면 2030년경에는 1065 테라와트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단번에 옮기는 소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밥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난 1, 2년 사이에 세상이 슬금슬금 이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다시 벗어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원전 복귀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지금 원자력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화력 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력, 조력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배출함으로써 공기를 이제 오염시키고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태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날씨,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기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청정한 에너지거든요. 특히 이제 이 재생 에너지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생산 단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136원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까지 주면은 킬로와트당 한 200원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원자력 발전시키면은 66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고 아무런 날씨 변화에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가 아주 싸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대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싼 값에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기후 제약을 덜 받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원전이 어떤 그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장님, 올해 세계 각국이 이 원전 시설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해 가고 있나요? 예, 지금 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 중인 것만 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뭐 순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6기의 이제 상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5대 원전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많이 이게 원전을 이렇게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기를 이제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한 800억 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돈의 일부가 제일 먼저 이제 사용될 것이 바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기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대륙 자체에 이 원자력 발전소 30기가 현재 지금 건설 중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원전 생산이 완전히 중단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고 전력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것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게 원전 제6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심의 중에 있고요. 유럽이 이제 아주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지난 한 20년 가까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제 전기 자동차 문제도 있고 또 여기 데이터 센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기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다시 짓거나 또는 지금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국이 원전을 얼마나 확대하고 있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궁금증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지으면 AI로 인해서 부족한 전력난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달에 브라질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는 이제 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제30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제30차 회의에서 세계 원자력 협회죠. WNA가 발표한 것이 바로 2025년 세계 원자력 전망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요. 2050년까지 원전 총량은 1363기가와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원자력까지 합하게 되면은 총 1428기가와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2050년까지 총 1200기가와트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1428기가와트를 지금 2050년까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 시기에 제때에 제대로 공사가 돼서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자타공인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형으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이 원전이 1, 2년 만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목표 시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50년에 맞추려고 하면 전력망 연결 속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전력망 연결 속도가 뭐냐 하면 새로운 전력원을 기존의 전력망에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이것을 전력망 연결
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SS라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력망에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 전력망 연결 속도가 2030년까지는 적어도 현재에 대비해 가지고 약 40배 이상 빨라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속도대로 가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규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대규모 자금 조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큰 대형 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얘기하죠. 소형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안에 지어서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전력난을 해결할 다크호스, 즉 유력 주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R, 즉 소형 모듈식 원자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형 원전과 이 소형, 즉 SMR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표가 좀 있으면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 표에 이렇게 보면은 대형 이제 원전하고 SMR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통상 우리가 이제 1,700메가와트에서 1,000메가와트에서 1,7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10메가와트부터 300메가와트를 이렇게 생산하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원잠의 건설 기간은 5 내지 10년이 걸리고 SMR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하 정도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위치를 보면은 대규모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주로 해안가에 이제 위치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형 원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이렇게 바닷가 옆에 짓는 이유가 이런 이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짓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오지나 또는 사막에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대규모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은 오로지 이제 발전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MR 같은 경우는 발전용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용, 정유용, 그리고 이제 선박 추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속에 들어가는 원자로도 바로 SMR을 얼마만큼 소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대형 원전하고 SMR하고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형 원잠의 그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비싸지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원자의 설치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낮죠. 50%보다 훨씬 더 낮을 거고요. 부지의 그 제약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이런 이제 SMR을 짓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송전 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필요한 가정까지 또는 산업시설까지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송전시설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송전시설을 통해서를 보면 전부 다 전력의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이런 SMR을 지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제 상업용 이런 SMR을 이렇게 가동하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발전 단가가 대형 원자로보다 높아서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지금 SMR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발빠른 글로벌 기업들은요, 인공지능 시대 전력난 해법으로 일찌감치 SMR로 눈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아마존, 요즘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은 단연 SMR이라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정말 빅테크들은 전부 다 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SMR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게 SMR과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케프 파워도 있고 테라 파워도 있고 그다음에 엑스 에너지, 오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엑스 에너지하고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SMR을 이제 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스 파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할까요? 1979년도에 펜실베니아에 있던 30마일 섬이 그때 원전 사고에서 나서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재가동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향후 20년 동안 받아서 쓰겠다. 이것까지 지금 협약을 맺을 정도로 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테라파워하고 같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바로 테라파워를 이렇게 설립한 그런 또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아마존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초점 자체를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의존해 왔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전부 다 SMR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MR로 전환함과 동시에 결국은 자기가 쓸 전력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원자로 하면 대한민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SMR 개발 상황 한번 비교해 주시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억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최초 상업용 SMR을 가동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첫 상업 운전을 하겠다. 그럼 내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상 및 극지용 SMR을 개발을 해가지고 북극 원자로를 실증하고 있다. 이 말은 의미는요. 이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유식 SMR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지선 위에다가 SMR을 지금 띄워가지고 북극 지역의 주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이거를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2기를 탑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롤스로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SMR을 개발을 해서 2035년까지 10기 이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죠. 캐리, KAERI라고 하는 캐리하고 한수원이 합작해가지고 일체형 가압 경수로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이제 원자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모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혁신행 SMR, 그러니까 이걸 이노베이션 SMR이라고 그래서 ISM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여기에 같이 합작해서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2030년 초반에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국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만남.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이 한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서 에너지 확보를 주문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AI를 이제 통상 얘기해 왔는데 손정희 회장이 와가지고 ASI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S가 하나 더 붙었죠. 그거는 이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초지능, 초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산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AS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ASI가 앞으로 올 우리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반도체도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큰 에너지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이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SMR을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게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전력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얘기는요 최태원 회장의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원전의 평균 용량이 한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죠.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한 20기가와트 규모가 우리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손정희 이게 회장이나 또는 우리 최태원 회장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ASI로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초대형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전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지를 서로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에너지의 시대라는 말과 다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의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말씀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